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끊겨버렸네요. 우선은 앞전에 했던 내용에 연달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앞전에 우리가 홀센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그 저장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끊겨가지고 그냥 바로 끊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홀 센서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판에 우리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자개를 쏘이게 되면, 자석체를 쏘이게 되면 그 양단에 이제 전압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 이제 홀 전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는 걸 이제 홀소자, 홀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전류하고 자개가 존재를 해서 구동을 하게 되고요. 정제나 구동법하고 이제 정전류 구동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제나 구동법은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출력 전압의 변화가 아주 이제 작고요. 정전류 구동법은 이제 자개에 이제 비해서 출력 전압의 이제 직진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크면 저항값이 크면 전력 소비가 이제 크게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상승에 의한 특성이 이제 나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부 저항이 작은 소자를 선택을 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주로 출력 단자, 외부의 이제 출력 단자 사이에 내부 저항의 이제 4에서 이제 1배 정도, 7배 정도로 한 거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해라.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기저항 소자라는 게 있고요. 반도체 자기저항 소자는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특성은 앞에는 이제 N형, B형,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판에 이제 전극을 붙여서 그 소자 내에 흐르는 이제 이게 전류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0일 때는 그냥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이동하는 걸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0으로 주어지게 되면 전자는 양 단자의 사이에 이제 최단 경로로 해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로 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다가 자개를 주게 되면 전자가 이제 흐를 때 전자의 흐름이 이 어느 정도의 각도로 흘러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쭉 흐르는 게 아니고 각도에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릴 거고요. 그래서 자개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전자의 흐름의 경로가 길어지게 되죠. 그렇죠? 길어져서 전류가 이제 흐름이 약간 방해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값이,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저항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값 증가를 일으켜서 전류의 흐름을 약간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저항 소자는 이제 자기의 극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저하시키는 영역은 이제 홀 소자에 비교하면 이제 크다. 자기를 이제 저하시키는 영역은 이제 홀 소자에 비해서 이제 좀 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한 저항값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온도 보상 회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자기저항 소자의 이제 특징이니까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 센서인데요. 광 센서는 이제 우리가 옵티컬 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광 센서는
자외선하고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어느 영역에서 구동하는 센서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외광에서부터 적외광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에 따라서 또 만들어진 센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광원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센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총칭 용어를 우리가 이제 포토 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 센서의 특징은 이제 동작이 고속이다. 그 다음에 비접촉 센서이다. 접촉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빛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센서고요. 주위에 잡음을 내지 않는다. 잡음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우리가 광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죠. 개별 센서, 복합 센서. 개별 센서는 이제 광도전 소자, 광기전력 소자, 그 다음에 이제 광전자 방출 소자. 방출은 이제 빛을 방출하는 개념일 거고요. 그다음 광도전은 이제 뭐 받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뭐 기전력을 발생을 하는 그런 소자들. 주로 이제 이런 소자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센서는 이제 수동 이미지 센서, 뭐 근접 센서, 대동령, 뭐 근접, 뭐 포토 인터럽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CCD 카메라든가 이런 카메라 쪽에 쓰이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 센서는 이제 빛의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센서나 개별 센서하고, 그 다음에 광을 사용해서 다른 물리량을 측정을 하는 이제 복합 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개별 센서는 그 검출 원리에서 이제 광도전, 아까 이제 광기전력, 광방전, 이제 광전자 방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복합 센서는 수동형, 문궁형으로 분류가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도전 효과는 반도체에 빛이 오면 그 안에 이제 자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전자하고 전공이 있는데 그것들의 변화량을 만들어서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전류 증가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서 동작을 하는 소자를 우리가 이제 광도전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광원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양이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카메라에 조도계 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기전력 효과는 안에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접합면, PN 접합이죠. 어떻게 보면 PN 접합에 빛을 조사하게 되면 그 전극 사이에 이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효과를 이용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광기전력 효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PN 접합은 이제 앞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PN 접합만 있는 경우는 다이오드였었고요. 그죠? PN 접합에다가 이제 광원을 조사하게 되면은 그 양단에서 기전력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갖는 그런 소자들을 우리가 이제 광기전력 효과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센서들은 주로 이제 태양전지라든가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뭐 혹은 이제 CCD 등에서도 이제 광원 센서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전자 방출, 이거는 방출이기 때문에 빛을 이제 어떤 물질의 표면에 빛을 쬐게 되면 빛의 세기, 파장에 따라서 전자가 그 표면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전자, 뭐 증배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느 표면에
그 빛을 방출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다. 정관, 뭐, 이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이 몇백 배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S 셀. CDS 셀은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게 되면 빛에 따라서 이제 저항값의 변화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둡냐, 밝냐라고 하는 거를 감지를 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저항값에 따라서 빛이 강한지 낮은지 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낮을 판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CDS 센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이제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서미스터 앞전에 배웠던 서미스터하고 비슷하죠. 서미스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고 CDS는 빛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경량, 가격이 싸다, 비교적 큰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분광 감도 특성이 인간의 눈에 가깝다. 그러니까 밤이냐 낮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얘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선성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적으로 이게 직선성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이 늦어 정밀 측정에도 맞지 않다. 정밀 측정에는 이제 안 맞다는 거죠. 응답이 약간 떨어지니까. 그래서 CDS 센서는 주로 이제 가로등의 자동 전멸기, 도로 표지판, 카메라의 조광용, 화재 감지용, 광전 릴레이 뭐 이런 쪽에 사용되더라. 예전에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CDS 센서가 있어서 이제 요즘은 뭐 모든 차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외제차들만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가 갑자기 가다가 터널을 딱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불이 켜져요. 전조등이. 그러다 나가면 꺼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 CDS 센서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다이오드. 말 그대로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포토야, 포토. 얘도 마찬가지로 N형과 P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빛이 발산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시광선 쪽으로 이제 빛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빛이 보이지 않는 적외선 타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파장이 다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출력되는 빛의 입사 광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센서를 제어를 해주게 되고요. 주로 포토다이오드는 내가 발광 효과를 내는 게 많아요. 물론 수광도 있습니다. 빛이 어떤 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동작하는 것도 있지만, 포토다이오드는 주로 이제 빛을 발광하는 효과들이 좀 많아요. 응답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잡음이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노드와 캐스도가 있고요. 두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사 광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 전류가 에노드하고 캐스도 쪽에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형태. 그래서 발광 포토다이오드는 이렇게 입사된 양을 따라서 동작을 하는 수광 형태가 있고 발광 형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량에 따라서 이제 얘가 구동을 하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렇게 이제 두 단자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런 특성을 빛에 따라서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인데, 포토 트랜지스터는 말 그대로 트랜지스터예요. 얘는 그래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건 앞전에 잠깐 배웠던 것처럼 뭐예요? N형과 P형 반도체, 그 다음 N형 반도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컬렉터, 여기가 이제 베이스,
이제 에미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게 트랜지스터인데 요 베이스 단자를 없애고요. 여기다가 이제 빛을 이렇게 받게 만듭니다. 빛을.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에 어떤 소자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또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만들어진 그 소자마다 그 데이터 시트를 보고 특성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받는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빛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뭐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주파수대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전류의 변화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두 가지를 한 팩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토트랜지스터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베이스하고 베이스 단자 이렇게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빛이 들어오면 컬렉터에서 이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토 트랜지스터도 아주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종류가 워낙 많아요. 이것도요.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에 의해서 베이스에 원래 이제 트랜지스터가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흐리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베이스 그 다음에 컬렉터 에미터가 있으면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하나의 스위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류의 변화가 이제 베이스 단자에 빛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더라. 전류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빛의 세기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아니면 뭐 온오프 빛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걸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그 회로를 구성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센서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설명드린 거고요. 원래는 각각의 센서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여기서는 좀 제한적이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우선은 구성은 이렇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꼭 숙지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 넘어가서 메커니즘적인 거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기구적인 거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소자들, 그 다음에 디지털 게이트라든가 이런 플립플롭 소자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자, 그리고 이제 센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기계적인 구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보고 전체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차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기구적인 걸 또 배울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때 또 배웠으면 하고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내야 할 몇 가지 부분만 여기서 살펴보고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 기계의 정의는 뭐 에너지 그 이제 물질이나 정보를 받아서 그 기계에 이제 변환을 하게 되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질하고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우리 사람이 최종적으로 사람이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파워슈트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뭔가 몸에 착용하고 사람이 활동을 더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활동력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줘서 사람이 활동하는 거를 지원을 해서 로봇이 더 강력하게 동작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부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재료, 용도, 강도, 진동, 뭐 열팽창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고요. 워낙 다양해서 사실은 이거를 다 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품들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볼트와 너트죠. 사실은 기구에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그리고 그 볼트와 너트 그 하나만도 사실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체결할 때 또 사용되는 이제 리베팅이라든가 뭐 용접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될 거고, 이런 이제 부품의 결합, 뭔가 부품과 부품까지 결합하는 그런 결합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리베팅을 하기도 하고 용접도 하고 나사로 볼트너트로 조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거죠, 부품 체결할 때.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 나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각 나사, 그 다음에 사다리꼴, 이렇게 이제 약간 톱니 이빨들이 주로 이런 형식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사들은 이제 주로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그걸 ISO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ISO 이제 국제 표준 규격을 로 해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사선이 있고요. 요 나사와 나사의 선에 이제 나사선에 이제 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피치가 있고요. 피치. 그 다음에 외경, 끝에서 끝까지 외경. 그 다음에 내경, 안에 골까지, 골지름, 우리가 골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사의 이제 외형은 이렇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나사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만큼 내가 이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나사가 회전했을 때 이동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거는 거리는 나사의 줄수, 요 나사의 이제 줄 몇 가지 있네, 줄수, 그 다음에 나사의 피치, 요 피치, 나사의 피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나사의 줄수 곱하기 피치 곱하면 이제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태핑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경하는 메커니즘을 약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태핑 모터가 구동을 하면 웜기어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회전할 수 있도록 웜기어를 붙이게 되고요. 그럼 기어를 붙여서 얘를 돌리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이동체가 요 안에 이제 볼나사라고 해서 나사로 되어져 있으면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나사를 잠그는 개념으로 얘가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전 운동을 이제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내면은 요거는 이제 중간에 요게 요 나사선하고 같이 회전할 수가 있으니까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잡아줘서 얘는 고정되게 해서 얘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동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일례로 단순한 직선 운동만 설명했지만,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사에 의한 부품 체결인데요. 나사는 이렇게 너트가 있고요. 너트가 있고 이제 볼트가 있는데, 여기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M 지름입니다. 지름 M10 이러면 이제 지름이 10mm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M10, M5, 뭐 M1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할 때는 M 시리즈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볼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1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껴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안에 보면은 이제 나사 이빨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겠죠. 나사 체결부의 강도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체결 부품의 신뢰성, 볼트와 너트의 체결 부품의 신뢰성, 강도 설계의 신뢰성, 나사 체결부, 그 다음에 체결력 관리의 신뢰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트, 그 다음에 스프링 와샤, 그 다음에 평와샤, 그 다음에 체결부, 그 다음에 체결 본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스프링 와샤는 두 개를 끼는데요. 평와샤는 그냥 평평하게 돼 있고요. 스프링 와샤는 약간 각을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탄성이 있는 거죠. 탄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뚝 들어갔을 때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서로 탄성을 주는 거죠. 나사 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스프링 와셔를 주로 많이 또 중간에 많이 낍니다. 그래서 용어는 좀 알아두세요. 볼트, 스프링 와셔, 펑와셔, 체결 부품, 중간에 이제 체결하려고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본체. 얘 때문에 사실은 요거 끼워가지고 이렇게 체결하는 거죠. 자, 이게 스프링 와셔예요. 약간 각을 줬잖아요. 이렇게. 그 대신 누르면 얘가 일자로 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얘가 이렇게 이제 옮겨와서 얘도 이렇게 옮겨와서 일자가 이제 되겠죠. 일자가 스프링 와셔, 나사 풀림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줄 때 주로 스프링 와셔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트와 너트 체결할 때 이렇게 스프링 와셔, 체결 부품, 그 다음에 평와셔, 너트 이렇게. 그래서 볼트와 너트로 체결할 경우에 이렇게 껴서 한다.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볼트를 사용해서 체결한 경우와 볼트와 너트를 가지고 체결한 경우로 보여줍니다. 이게 부품 A, B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체결할 때 이렇게 볼트와 너트로 체결해서 중간에 와샤 끼고 그 다음에 너트를 끼고 볼팅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부품 B야. 부품 B에다가 그냥 바로 박아서 끼는 경우죠. 그죠? 부품 A고 이때는 와셔만 하나만 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체결하는 방법은 저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체결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얘는 그냥 뻥 구멍, 그러니까 이 판 안에 나사 구멍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얘는 구멍만 뚱 뚫어서 한 다음에 너트로 체결하면 끝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의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당연히.
어떤 게 가격이 적게 들어가는지는 판단을 해야겠죠. 뭐 리벳인데 리벳은 두 개를 부품을 체결할 때 딱 이렇게 분해하지 않도록, 분해가 안 되도록 딱 고정하는 개념이 리벳이고요. 리벳은 이런 식으로 딱 체결을 해서 두 개를 리베팅을 해서 요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베팅 할 때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를 끼운 다음에 여기를 탁 때려 가지고 얘를 쭉 이렇게 강제적으로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리베팅 하는 거, 이걸 리벳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이렇게 모터 통해서 원톱 축으로 통해서 기어를 통해서 마지막 축 이렇게. 그래서 요 기어하고 요 기어가 이빨로 물려서 회전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요 축하고 이 축을 벨트로 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어를 1대1로 맞물려서 구동하는 방식이 있고요. 전달하는 게 동력 전달이, 아니면 벨트로 해서 종력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어를 여기서 우리가 풀리라고 합니다. 풀리. 뭐 기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풀리. 풀리가 결국은 기어 이빨이에요. 거기다가 벨트로 체결해서 구동을 하게 돌리게 되죠. 풀리는 이름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기어에 의한 전달, 동력 전달, 모터의 회전 운동을 확실하게 전달한다. 기어 이수에, 기어 이빨 수에 따라서 회전수 조정이 가능하다. 가감속이 되는 거죠. 회전수 이빨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기어축의 각도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전달한다. 베벨 기어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감속비, 웜 기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웜 기어는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베벨 기어고요. 베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빨이 약간 이렇게 틀어졌어요. 이렇게 회전축에 따라서 베벨 기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90도 각도로 틀어서 회전시킬 때는 베벨 기어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웜 기어. 그 감속비가 큰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요. 여기 얘가 이제 회전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웜 기어. 모터 쪽에서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고 그 톱니 모듈 이빨에 따라서 이제 작게 움직이냐 크게 움직이냐 차이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빨 요 이빨 높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길이가 전체 길이 축과 축, 이 축과 이 축과의 그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지름, 그 다음에 지름, 그 다음에 안에 이빨과 이빨 사이 요 닿는 부분까지의 지름, 그죠? 이렇게 축과 축 간의 거리, 축과 축 간의 거리는 요 가운데 센터에서 가운데 센터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내용 좀 더 하고 시험 문제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